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피를 부르는 업보가 보통이 아니에요. 주름진 손에 쥐어진 쪽지. 법당 앞에서 스님께서 그걸 아주 조용히 그녀의 손에 건네주셨는데 그 눈빛이 이상할 만큼 깊고 싸늘한 거 있죠. 이게 대체 무슨?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쳐 읽으려는 순간 스님께서 낮고 단호하게 속삭이셨어요. 지금 당장 있는 힘껏 도망치세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그녀의 사위 강태준이었죠. 언제 다가왔는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을 걸더라고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쪽지를 꽉 움켜쥐고는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미안하네. 내가 화장실이 좀 급해서.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갑자기 몸을 돌려뛰기 시작했어요. 산사를 울리는 목탁 소리, 향냄새, 신도들의 소곤거림. 모든 것이 순간 뚝 멈춘 것만 같았죠. 아이고, 신발이 벗겨질 뻔했고 몇 번이고 돌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밤새 촉촉이 내린 봄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환하게 비췄어요. 박선영 씨는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떴어요. 아유, 또 꿈에서 딸애를 만났지 뭐예요? 똑같은 꿈이 계속 반복됐어요. 딸민지가 활짝 웃으면서 손을 흔들다가 이내 새까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꿈이었죠. 엄마, 보고 싶어요. 아무리 애타게 붙잡으려 해도 딸은 자꾸만 멀어져 갔어요. 선영 씨는 마른 입술을 적시며 베갯머리에 놓인 민지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불과 몇 달 전, 딸아이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30을 갓 넘긴 어린 나이였는데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렸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띠리리링 사위 태준이의 전화였죠. 태준이는 민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선영 씨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답게 건강관리도 살뜰히 챙겨주고 가끔은 손수 반찬까지 만들어다 주며 어휴, 친딸보다 더 효도하는 그런 착한 사위였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는 하셨고요. 태준이의 목소리는 언제나 봄바람처럼 따뜻했죠. 선영 씨는 울컥. 치미는 감정의 목소리가 잠시 메었어요. 응, 이제 막 일어났네?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데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집에만 계시면 더 울적해지실 것 같아서요. 태준이는 아내를 잃고 홀로 남은 장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 했어요. 사실 태준이도 아내를 잃고 깊은 상심에 빠져 있었지만 오히려 장모를 더 챙기면서 자신의 슬픔을 애써 다스리고 있었죠. 민지가 못다한 효도. 제가 대신 다 할게요. 어머님, 선영 씨의 눈가에 그만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어요. 혜준이는 이런 말을 정말 자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선영 씨는 이 착한 사위에게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뒤섞여 어쩔 줄을 몰랐죠. 고맙다. 태준아, 자네도 힘들 텐데. 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건강하셔야 제 마음도 편한걸요. 아, 그리고요. 어머님, 벚꽃이 아주 활짝 폈다는데 속리산 법주사가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속리산 법주사라. 선영 씨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민지가 아주 어렸을 때 가족 여행으로 정말 자주 갔던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민지가 나무 사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곤 했죠. 그리고 태준이와 민지가 부부 동반으로 그곳을 다녀온 적도 있었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싶어서 떠났던 여행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속리산이라. 참 오랜만이네. 선영 씨의 목소리에 기운이 없자 혜준이가 다시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저랑 같이 나가봐요. 저도 오랜만에 어머님 모시고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요. 민지도 참 좋아했던 곳이잖아요.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오면 마음이 조금은 나아지실 거예요. 기도라. 그 말에 선영 씨의 마음이 살짝 움직였어요. 혹시라도 법주사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민지가 꿈에라도 나타나서 괜찮다고 안심시켜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
한번 가보자꾸나.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그럼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차로 한 두어 시간 거리니까 점심 맛있게 먹고 오면 딱 좋겠네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선영 씨는 창밖을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벚꽃이 활짝 핀 가로수길이 저 멀리 보였죠. 민지가 정말 좋아했던 벚꽃. 그 나무 아래를 거닐었을 딸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는 약속대로 승용차를 몰고 선영 씨의 집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태준이는 언제나처럼 말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죠. 편안한 캐주얼 등산복에 깔끔한 면바지, 부드러운 미소, 약사로서의 전문적인 이미지와 자상한 사위의 모습이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기분까지 좋아져요. 태준이는 선영 씨가 차에 타도록 문을 열어주고 조심스럽게 안전벨트까지 직접 매주었어요. 그의 그런 세심한 배려에 선영 씨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죠. 오늘은 날씨도 좋고 어머님 얼굴도 어쩐지 좀 환해 보이세요. 정말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차는 따스한 봄볕이 쏟아지는 도로를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연두빛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노란 개나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더욱 화사한 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머님, 예전에 민지랑 여기 지나갈 때가 문득 생각나네요. 민지가 이 길을 참 좋아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들러서 호두과자 사 먹는 게 아주 큰 재미였죠. 태준이가 따뜻한 목소리로 추억을 꺼냈어요. 선영 씨도 그 기억을 떠올렸죠. 딸아이가 유난히 좋아했던 호두과자. 함께 나눠 먹었던 그 달콤한 간식. 아련한 추억이었어요. 그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시간 참 빠르다. 그러게 말이에요. 시간이 어쩜 이렇게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지 아직도 가끔은 민지가 약국 문을 빼꼼 열고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짙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어요. 선영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죠. 어느새 차는 속리산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속리산 자락에 접어들자 경치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봄빛에 곱게 물든 산의 능선과 계곡을 따라 졸졸졸 흐르는 맑은 물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활짝 핀 벚꽃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죠. 도로 양옆으로 분홍빛 벚꽃이 끝없이 이어져 마치 꿈결 같은 터널을 만들어 놓았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민지도 이 광경을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태준이가 천천히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어요. 향긋한 벚꽃, 향기와 함께 싱그러운 봄바람이 차 안으로 살며시 들어왔죠. 선영 씨는 가만히 눈을 감고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마치 딸아이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법주사에 도착하자 태준이는 선영 씨를 부축해서 천천히 내리도록 도왔어요. 법주사 입구에는 오래된 돌계단이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위로 장엄한 대웅전의 모습이 보였어요. 절마당 곳곳에는 붉은 진달래와 하얀 벚꽃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어머님, 천천히 걸으세요. 제가 옆에 꼭 붙어 있을게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 대웅전으로 향했어요. 절은 평일이라 그런지 그다지 붐비지 않았어요. 몇몇 신도들이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스님들이 법당 주변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죠. 대웅전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냄새가 코끝을 부드럽게 간지렸어요. 선영 씨는 무릎을 꿇고 방석에 앉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경건하게 모아 간절히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죠. 민지야, 우리 딸, 엄마가 왔.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는 정말 미칠 것 같아.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제발. 엄마 꿈에라도 자주 좀 나타나 주렴. 기도를 마친 선영 씨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가만히 닦아냈어요. 바로 옆에 앉아 함께 기도하던 태준이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죠. 어머님, 민지도 분명 하늘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 기도 다 들었을 거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한 노스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선영 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슬며시 쥐어주시는 거예요. 선영 씨는 깜짝 놀라 쪽지를 펼쳐보았죠.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오. 당신 딸의 죽음은 결코 사고가 아닙니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그 글귀에
선영 씨는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피가 거꾸로 확 치솟는 듯한 그런 끔찍한 공포를 느꼈죠. 잠시 정신이 아찔하게 멍해진 바로 그 순간 혜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선영 씨는 급히 쪽지를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정말 미친 듯이 쿵쾅거렸죠. 혜준이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자상하고 따뜻한 사위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전혀 모르는 낯선 누군가의 차가운 눈빛이었죠. 어머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태준이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오자 선영 씨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의 손길이 닿을까봐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아니, 아니야. 내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선영 씨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한 태준이의 미소를 보고 더욱더 겁이 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죠. 여기서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화장실은 저쪽에. 태준이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선영 씨는 이미 몸을 획 돌려뛰기 시작했어요. 법주사의 복잡한 건물들 사이를 정신없이 헤매며 달렸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뒤에서 태준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지만 선영 씨는 고개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웅전을 빠져나와 법주사 경내를 가로질러 출구를 향해 죽으림을 다해 달렸죠. 관광객들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그런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법주사 정문에 다다르자 마침 택시 한 대가 손님을 기다리며 서 있었어요. 선영 씨는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죠. 아저씨 택시요.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가 고개를 쑥 내밀자 선영 씨는 숨을 헐떡이며 뒷좌석으로 뛰어들었어요. 빨리요.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일단 여기서 최대한 멀리요.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거칠게 출발했고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법주사를 바라보던 선영 씨는 그제야 숨을 겨우 돌리며 주머니 속 쪽지를 꼭 움켜쥐었어요. 그날 선영 씨의 평범했던 일상에 아주 깊고 어두운 균열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도망쳐 나온 후 집에 겨우 돌아온 선영 씨는 문을 걸어 잠그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어요. 계속해서 걸려오는 태준이의 전화에 선영 씨는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 먼저 왔다고 그렇게 둘러댔죠. 손은 여전히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고 주머니 속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았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오. 당신 딸의 죽음은 결코 사고가 아닙니다. 노스님의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어요. 선영 씨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민지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봤어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던 내 딸. 그게 만약 사고가 아니라면 며칠이 흘렀어요. 그동안 태준이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지만 선영 씨는 그때마다 괜찮다는 말과 함께 그가 집에 찾아오겠다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교묘하게 만남을 피했죠. 노스님의 그 말 한마디에 딸의 죽음이 커다란 의문으로 다가오자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민지의 방으로 향했어요. 딸이 떠난 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손대지 않았던 바로 그곳이었죠. 서랍을 열자 민지가 예전에 쓰던 낡은 휴대폰과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며 빼곡히 공부했던 노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변호사 시험에 덜컥 합격해서 기뻐하던 딸아이의 환한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는 듯했죠. 휴대폰을 켜자 사진첩이 스르륵 열렸어요. 화면에는 딸의 생전 모습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친구들과 찍은 사진, 회사 동료들과의 단체 사진, 그리고 태준이와의 다정한 데이트 사진들. 그러다 유독 한 여자의 얼굴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름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민지의 둘도 없는 절친이었던 바로 그 친구였죠. 두 사람이 카페에서 등산하면서 또 회식 자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이나 되었어요. 아름이. 맞아. 아름이었지. 선영 씨는 아름이가 보험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조사팀에서 일했었는데 팀장까지 했다고 민지가 자랑스레 말했던 기억이 났죠. 장례식 때 아름이가 건네준 명함이 아직 서랍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한참을 뒤적거린 끝에 드디어 명함을 찾아낸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름아? 오랜만이다. 나 민지 엄마야. 잘 지내고 있었니? 네. 어머님, 그럼요. 잘 지내시죠?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아름이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살짝 묻어났어요. 응, 정말 오랜만이네. 아름아, 미안하지만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민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말이야. 네, 네, 물론이죠. 어머님? 언제가 편하세요? 다음 날 오후, 선영 씨는 약속 장소인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어요. 아름이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했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여전히 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응, 뭐 그냥저냥. 너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두 사람은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잠시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어요. 선영 씨가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죠. 아름아, 혹시 우리 민지가 죽기 전에 너한테 뭔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은 없니? 아름이는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주변을 한번 휙 둘러봤어요. 그리고는 목소리를 한껏 낮춰 말했죠. 사실 있어요. 어머님. 선영 씨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마지막 몇 달 동안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평소에 전혀 그러던 애가 아닌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요. 어떻게? 죽기 한 달 전쯤이었나? 저한테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글쎄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거예요. 아름이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다그쳐 물었더니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민지가 생전에 남편인 태준 씨를 좀 무서워했어요. 선영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민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름아, 요즘 태준 씨가 좀 이상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태준 씨가 변한 걸까 하고요.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태준 씨가 약국에서 약물들을 좀 이상하게 다루는 것 같다고. 약국 문 닫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밤늦게까지 혼자 남아서 뭔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아름이는 사진첩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이게 제가 민지랑 마지막으로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바로 그날 민지가 저한테 간곡히 부탁했어요. 혹시라도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말고 남편인 태준 씨부터 꼭 의심해 달라고요. 선영 씨는 사진 속 민지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분명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눈가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아름아, 그럼 우리 민지가 정말로. 아름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 민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진작에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민지가 사고사도 아니고 명백한 심장마비라고 하니 또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괜히 어머님께 혼란만 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차마 바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선영 씨는 아름이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자신과 똑같은 의심을 읽을 수 있었죠. 딸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사위 강태준에 대한 아주 깊고 어두운 의심을요. 이어서 아름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민지가 태준 씨를 의심하게 된 건 어떤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들었기 때문이래요. 선영 씨는 숨을 죽이고 아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민지가 그날 새벽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갔다가 태준 씨가 누군가와 심각하게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대요. 그때 태준 씨가 그 여자는 이제 아무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다고. 아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 말을 듣고 민지는 완전히 공포에 질렸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서 태준 씨의 과거를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선영 씨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어두운 밤,
거실에서 홀로 공포에 떨었을 따라 이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죠. 얼마나 무서웠을까. 집으로 돌아온 선영 씨는 아름이의 말을 곱씹으며 민지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시집가기 전에 쓰던 낡은 책상 위, 먼지 쌓인 화장대, 깊숙한 서랍 안, 그리고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 상자까지. 딸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정말 구석구석을 다 뒤졌어요. 그러다가 유품 상자 한 구석에서 민지가 평소에 사용하던 낡은 명함집을 발견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검은색 가죽 명함 케이스였죠. 이건 민지가 회사에서 쓰던 거였는데 문득 호기심이 동해 명함집을 열어보자. 안쪽 커버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죽 표면이 아주 미묘하게 뒤틀려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선영 씨는 조심스럽게 명함집 안쪽의 얇은 천을 손톱으로 살살 살펴보았어요. 확실히 일부가 살짝 들떠 있었어요. 손톱으로 천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그 안에 아주 얇은 USB 하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민지가 감춰둔 거였구나. USB를 발견한 선영 씨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끼며 급히 컴퓨터로 향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여러 개의 폴더가 화면에 나타났죠. 통화 녹음이라는 폴더를 클릭했어요. 여러 개의 오디오 파일들이 빼곡히 있었고 그중 하나를 클릭하자 익숙하지만 섬뜩한 태준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여자는 이제 아무 상관없어.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아니,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이번에도 완벽한 계획이었으니까. 이번 것 그렇게만 처리하면 돼.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선영 씨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끼며 몸서리를 쳤어요. 이게 바로 내 사위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차명 계좌라는 폴더를 열자 여러 은행의 계좌 정보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전부 태준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들이었죠. 박민석, 이동훈, 오성민, 각 계좌별로 엄청난 액수의 입출금 내역이 날짜별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약물 조사라는 폴더를 열었어요. 여러 가지 생소한 약물의 이름과 함께 민지가 직접 조사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베타 차단제, 심장박동 억제제, 과다 복용시, 심정지 가능성 매우 높, 와파린, 혈액응고 방지제, 뇌출혈 위험 매우 높음, 디곡신, 강력한 심장약, 치사량, 극히 적음. USB의 마지막 파일은 짧은 텍스트 문서였어요. 민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 강태준의 과거를 조사하다가 너무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 그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때마다 그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 수많은 차명 계좌들도 발견했. 이제 강태준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부터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이 너무나 이상하다. 어쩌면 나도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든다. 파일을 확인해 보니 날짜는 민지가 죽기 바로 나흘 전이었어요. 선영 씨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딸아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 혼자서 그 끔찍한 진실을 파헤치려 했으며 또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민지야, 우리 불쌍한 민지야.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메어와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딸이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직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연사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선영 씨는 딸의 마지막 메시지를 몇 번이고 되읽으며 끝없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우리 민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짐승 같은 사위 강태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온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야.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어. 미안하다. 내 딸아. 화면 속 딸의 마지막 말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선영 씨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 딸 민지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이 끔찍한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름이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선영 씨에게 꼭 전해줄 서류가 있다고 했죠. 선영 씨는 서둘러 아름이의 회사 근처 카페로 달려갔어요. 어머님, 제가 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몰래 조사한 자료들이에요. 물론 이건 전부 비공식적인 거지만요. 선영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부터 숨이 턱 막혀왔어요. 첫 번째 피해자예요. 이하은 씨, 강태준 씨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고 해요. 빛바랜 신문 스크랩에는 20대 여대생, 자택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망이라는 싸늘한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경찰, 단순 사고사로 결론이라고 적혀 있었.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 사고로 그렇게 처리됐어요. 하지만 어머님, 여기 이것 좀 봐주세요. 아름이가 다른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어요. 그것은 보험금 수령 내역서였죠. 이하은 씨가 사망한 직 무려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강태준 씨 명의로 지급됐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의 유일한 수령자가 바로 강태준 씨였던 거죠. 선영 씨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어요. 그리고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한데요. 어머님, 아름이가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강태준 씨는 대학 시절 박민석이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했어요. 여기 학적부를 보시면 바로 나와 있죠. 그런데 졸업 직후 곧바로 강태준으로 개명했더라고요. 이름을 바꿨다고 선영 씨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어젯밤 딸민지의 USB에서 봤던 그 수많은 차명 계좌의 예금주 이름 중에 박민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어머님, 그리고 고향인 서울을 떠나서 연고도 없는 전주에 내려가 약국을 개업했어요. 마치 자신의 모든 과거를 깨끗이 지우려고 작정한 사람처럼요. 아름이는 계속해서 관련 서류들을 펼쳐 보였어요. 민지가 USB에 남겨둔 강태준의 주변인들이 계속 죽었고 그때마다 그가 보험금을 탔다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죠. 강태준과 관련된 의문의 사망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최윤아 씨, 자택계단에서 추락사, 보험금 1억 5천만 원 수령. 윤지수 씨, 가스 누출로 인한 질식사, 보험금 2억 원 수령. 오서연 씨,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 보험금 3억 원 수령. 그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거지. 아이고, 세상에. 어제 내가 민지 유품에서 USB를 봤는데 민지가 그놈 강태준이 과거를 이미 다 조사해놨더라고.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직접 보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는구나. 우리 불쌍한 민지가 이걸 혼자 알아내고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선영 씨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끔찍한 공포가 동시에 온몸을 덮쳐왔죠. 어머님, 여기 더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1억 원이었지만 사건이 거듭될수록 보험금 액수가 점점 더 커져요. 마치 더 많은 보험금을 노리고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처럼요. 아름이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내며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아주 혹시지만 어머님 명의로도 최근에 새로 가입된 보험이 있나요? 순간 선영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어요. 몇 달 전 태준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거든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 건강을 위해서 제가 좋은 걸로 보험을 새로 갱신해 드렸어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헤헤. 당시에는 그저 착한 사위의 세심한 배려라고만 생각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아주 섬뜩하게 들렸어요. 있어. 태준이가 얼마 전에 내 보험을 새로 갱신해줬다고 했어. 자기가 직접 알아보고 더 좋은 걸로 다 해줬다면서. 선영 씨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렸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마 같은 놈의 다음 타겟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다음 타겟이신 것 같아요. 아름이의 그 말에 선영 씨는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불끈 쥐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강태준은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고 거액의 보험금을 타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로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 아르마?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강태준 씨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밝혀내야 해요. 약사라는 직업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바로 그때 선영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는 강태준이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약국으로 한번 오셨으면 해서요. 어머님을 위한 특별한 약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선영 씨는 아름이와 눈을 마주치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직접 강태준의 약국을 조사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래. 좋아. 내일 꼭 들르도록 하마. 다음 날 선영 씨는 아름이와 함께 태준이의 약국으로 향했어요. 아름이는 만약을 위해 보건소 관계자로 위장하려고 아주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가짜 공문서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왔죠. 약국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태준이가 평소처럼 아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응, 그래. 어이구, 손님이 꽤 많구나. 디어. 보건소 관계자로 완벽하게 위장한 아름이가 약국 안으로 들어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시청 보건위생과 의약품 관리팀입니다. 정기 점검차 방문했습니다. 아름이가 곧바로 공무원증과 위조된 공문서를 태준이 앞에 내밀며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죠. 태준이의 얼굴에 아주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 네. 보건소에서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최근 규정이 바뀌어서 불시 점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르미는 아주 전문적인 어조로 말하며 약국 내부를 꼼꼼하게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약품 선반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재고 목록과 실제 약품들을 대조해 나갔죠. 저기, 선반 뒤편에 있는 약품들도 좀 확인해야 하는데요. 태준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얼른 대답했어요. 아, 거기는 좀 특수한 약품들이라서 일반인들은 잘. 아, 그러세요. 그럼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아르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곧장 선반 뒤편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캐비닛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약품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와, 여기 약국은 정말 깨끗하네요. 재고 관리도 아주 철저하게 잘 되어 있고요. 하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름이가 선반 뒤편을 힐끗 보며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참, 약사님, 요즘 심장 관련 약품들 수요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여기도 그런가요? 네. 특히 베타 차단제 같은 건 꾸준히 나가는 편이죠. 아, 그러시군요. 그런 재고들은 또 따로 특별히 관리하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전문 의약품이다 보니까 별도로 잠금 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르미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컴퓨터 앞으로 다가가 재고 관리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켰어요. 그녀는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았죠. 특히 보건소 점검이 있었던 날마다 약국이 임시 휴업을 했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죠. 어머님? 여기 약사님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러다 여기 약국 단골 되시겠어요? 호호. 선영 씨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말에 호응했어요. 네, 맞아요. 우리 사위가 얼마나 셔요. 그때 태준이가 선영 씨에게 다가와 선반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통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요. 이건 불면증에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선영 씨는 그 약병을 받으며 애써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속으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죠. 아이고, 고맙다. 태준아, 네가 엄마 건강까지 이렇게 챙겨주니 천만에요. 어머님,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름이가 손목시계를 흘끗 보며 말했어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저는 점검 대충 다 끝났으니까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십시오. 태준이가 깍듯하게 인사를 하자 선영 씨도 마침 볼 일이 있다며
서둘러 약국을 나왔어요. 약국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진 한적한 골목에서 선영 씨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아름이를 만났어요. 어머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강태준 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아요. 아주 교활한 인간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니? 이 약, 어머님께서 방금 받으신 이 약 성분부터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어머님께서 직접 미끼가 되시는 방법 조심스럽게 고려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선영 씨는 가방 속에 든 차가운 약병을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제 그 악마 같은 강태준이 치밀하게 설치해 놓은 덫에 일부러 걸려들 차례였죠. 그래야만 그의 끔찍한 범행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선영 씨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한껏 지친 듯 힘없이 가라앉혀져 있었죠. 태준아, 나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데요. 응, 요즘 영 건강이 말이 아니라서 병원도 몇 군데 다녀왔는데 혈압이며 뭐며 검사 수치가 다 엉망이라고 하더라. 아이고, 태준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긴장감이 스쳤어요. 내 건강검진이라도 받으셨어요. 어머님, 응.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번에 보험을 좀 새로 갱신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역시 나이 드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안 그러냐? 전화기 너머로 태준이가 숨을 짧게 들이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제가 좋은 보험 상품들 꼼꼼하게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참, 며칠 전에 네가 준 그 약 말이다. 그거 먹었더니 속도 좀 울렁거리고 머리도 좀 어지러질한데 그거 괜찮은 거 맞니? 아, 네. 어머님, 처음에는 몸이 좀 적응하느라 그럴 수 있어요. 며칠 꾸준히 드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계속 복용하세요. 선영 씨는 입에도 대지 않은 그 약을 마치 며칠 동안 꼬박꼬박 먹은 것처럼 말한 후 태준의 그 말에 속으로는 또 한 번 소름이 쫙 돋았지만 겉으로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우리 사위가 주는 약이니까 내가 믿고 꼬박꼬박 잘 챙겨 먹을게. 전화를 끊은 후 선영 씨는 곧바로 아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미끼를 물었어. 보험 얘기에 바로 반응했어. 곧이어 아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약 성분 분석 결과 나왔어요. 수면 유도제랑 신경 안정제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어요. 이걸 장기간 복용하면 판단력이 극도로 흐려지고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올 수 있대요. 이건 명백히 아주 위험한 약물이에요. 선영 씨는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며칠 후 태준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아휴, 아직도 영몸이 말이 아니다. 네가 준 약은 계속 먹고 있는데 통차도가 없네. 정말 걱정이네요. 어머님, 그래도 꾸준히 계속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아, 그리고 어머님, 제가 얼마 전에 민지 물건들을 좀 정리하다가 아직 어머님께 미처 전달 못 드린 게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선영의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지 물건이라니. 대체 뭘까? 네, 그 법주사 근처에 민지랑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조용한 펜션 있잖아요. 거기서 예전에 같이 찍었던 사진들이랑 민지가 그때 저한테 남겼던 짧은 편지 같은 것들이요. 저랑 같이 한번 가서 보시겠어요? 법주사 근처라고. 선영은 법주사에서 그 섬뜩한 쪽지를 받았던 바로 그날을 떠올렸어요. 태준이 일부러 그곳을 다시 선택한 게 분명했어요. 네, 어머님, 이번 주 일요일에 같이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편하게 차로 모시고 갈게요. 좋아. 그러자꾸나. 전화를 끊자마자 선영은 곧바로 아름에게 연락했어요. 아름아, 큰일 났어, 그놈이. 강태준이 법주사 근처 펜션으로 나를 유인하려고 해. 이번 주 일요일에 말이야. 어머님, 너무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알아. 나도 안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이제 정말로 경찰에 연락해야겠어.
아름이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형사를 통해 아주 조용히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되었어요. 선영의 구체적인 진술과 민지가 목숨 걸고 남긴 그 소중한 자료들, 그리고 아름이가 그동안 발로 뛰며 모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즉시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죠. 어머님, 단복 계획을 모두 세웠어요. 경찰들이 펜션 근처에 미리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일요일 아침, 선영은 아주 조심스럽게 외출 준비를 했어요. 가방 속에는 아주 작은 소형 녹음기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죠. 태준의 차에는 미리 심어놓은 위치 추적 장치도 이미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고요. 태준이 차를 몰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하네요. 응, 그러게 말이다. 법주사에도 이제 벚꽃이 다질 때가 됐겠지. 차는 익숙한 속리산을 향해 부드럽게 달렸어요. 선영은 손에 꼭 쥔 휴대폰으로 경찰에게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었죠. 참, 그런데 어머님,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약은 꾸준히 드시고 계시죠? 응,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선영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모든 대화가 빠짐없이 녹음되고 있었죠. 법주사 근처에 도착하자 태주는 차를 아주 외지고 허름한 셔터 내린 펜션으로 몰았어요. 선영은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애써 숨기며 태준을 따라 어두컴컴한 펜션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여기가 민지랑 제가 예전에 가끔 왔던 곳이에요. 조용하고 아늑하죠. 어둡고 음침한 펜션 안으로 들어서며 선영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경찰들은 이미 펜션 주변에 모두 배치되어 있었죠. 이제 저 악마 같은 강태준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밝혀낼 시간이 온 거예요. 어스름이 스산하게 내려앉은 속리산 깊은 자락, 구불구불 이어진 좁은 산길 끝에 위태롭게 자리한 펜션은 누가 봐도 오랫동안 운영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에는 나무가 너무나 빽빽하게 우거져 대낮인데도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죠. 바로 그 음산한 곳에 태준의 차가 스르륵 멈춰섰어요. 선영은 창밖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심장이 정말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죠. 가방 속에 숨겨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애써 차오르는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여기가 민지랑 마지막으로 함께 왔던 곳이에요. 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다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었죠. 펜션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함께 썩은 듯한 곰팡내에 나는 공기가 코를 확 찔렀어요. 태주는 펜션 중앙에 놓인 낮고 해진 테이블 위를 손으로 한번 쓱 쓸며 의자를 꺼내 선영에게 권했어요. 앉으세요. 어머님, 선영은 삐걱거리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빠르게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숨을 만한 장소는 마땅치 않았고 유일한 탈출구는 들어왔던 입구 하나뿐이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하나의 무대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우리 민지랑 대체 무슨 추억이 있다는 거니? 태준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선영을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냥 아주 조용한 데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싶을 때 가끔 왔었어요. It's wow. 딱히 특별한 건 없었어요. 어머님, 선영은 그의 그 차가운 눈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똑바로 응시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착한 척 연기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때 태준이 가방에서 아주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아, 이거요. 민지 물건이에요. 어머님께 드리려고요. 선영은 말없이 상자를 받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딸아이가 생전에 쓰던 머리핀 몇 개와 여기저기 구겨진 종이 한 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불명의 투명한 약병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뭐냐? 아, 그거요? 민지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마다 제가 챙겨주던 신경 안정제예요.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서요. 선영은 그 작은 약병을 손에 꽉 쥐고 태준을 증오에 찬 눈빛으로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약으로 내 딸을 죽인 거니 내 이놈. 태준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굳어졌다가 이내 다시 능글맞고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어요.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으로 우리 불쌍한 민지를 아주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여갔잖아. 그게 베타 차단제였지 아니면 다른 심장약이었니? 네 이놈. 어서 말해. 태준이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진심으로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 민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가요? 그럼 과거에 죽었던 그 여자들은 이하은, 최유나, 윤지수, 오서연, 그 수많은 여자들은 다 뭐냐고. 그때마다 너한테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이 들어왔고 선영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치자 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런 건 또 어떻게 알아내셨죠? 네가 박민석이란 이름으로 개명한 것도 다 알아. 모든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약국을 차린 너 이 악마 같은 놈. 태준이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선영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그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어머님, 이렇게까지 제 뒤를 캐고 다니셨다니. 정말 이러시면 제가 곤란한데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우리 착한 민지는, 우리 불쌍한 민지는 대체 왜 죽인 거냐고 말해. 바로 그때 태준이 갑자기 피 묻은 주먹으로 낡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어요. 황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캐캐 묵은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죠. 그 애가 거기서 멈췄어야 했어요. 쓸데없이 계속 캐묻지만 않았어도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격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섬뜩한 광기가 뒤섞인 그런 끔찍한 목소리였죠. 모든 게 아주 순조롭게 다 끝날 뻔했는데 당신 딸 민지가 다 망쳐놨어요. 감히 USB까지 만들어서 나를 몰래 조사하고 내 발목을 잡으려고 했으니까 너의 그 추악한 진짜 모습을 알았으니까 그런 거야.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진짜 모습이요. 태준이 경멸하듯 비웃었어요. 어머님은 과연 아세요? 이 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보험금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생기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참히 죽였다는 거야. 고작 그 더러운 보험금 때문에. 태준이 선영 앞으로 성큼 다가와 바로 앞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두 사람의 눈과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죠.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건 다 필요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그들은 다 쓸모없는 인간들이었고 나는 단지 그들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 것뿐이었어요. 우리 민지도 내 딸도 너한테는 그저 쓸모없는 사람이었다는 거냐, 내 이놈. 태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지는 좀 달랐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 애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나의 과거를, 나의 완벽한 계획을, 나의 모든 것을. 선영은 온몸이 공포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딸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정말 미어지고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우리 불쌍한 민지를 네가 주는 그 독약 같은 약을 먹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갔겠지. 얼마나 또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리 민지. 선영은 그동안 애써 참았던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그런 뜨거운 눈물이었죠. 이 짐승 같은 놈. 어떻게 네가 사람으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바로 그때였어요. 선영은 가방 속에서 재빨리 녹음기를 꺼내 들었어요. 녹음기에 작은 빨간 불빛이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그들의 모든 대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생생하게 녹음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 끝났어. 강태준, 이제 너의 그 모든 추악한 죄악이 온 세상에 낱낱이 드러날 거야. 태준의 얼굴이 순간 공포로 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녹음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죠. 어머님, 그건 대체
우리 민지가 내 딸 민지가 목숨을 걸고 모은 그 소중한 증거들. 그리고 내가 직접 찾아낸 이 모든 진실들. 이 녹음 파일 하나면 너는 이제 끝장이야. 바로 그 순간 낡은 펜션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어요. 아름이와 함께 중무장한 형사들이 순식간에 펜션 안으로 들이닥쳤죠. 아름이의 얼굴에는 죽은 친구를 위한 깊은 슬픔과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강태준 시살인 및 보험 사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갑고 육중한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모든 것이 그렇게 끝이 났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그저 목 놓아 흐느끼기만 했어요.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진실이 밝혀졌고 내 딸 민지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불쌍한 내 딸 민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질 것만 같았죠. 저 멀리 밖에서는 법주사의 은은한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끔찍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났음을 알리는 것처럼요. 강태준이 체포된 후 기나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선영은 마음 한구석에 늘 그 노스님을 생각했어요. 법주사에서 그 의미심장한 쪽지를 건네주셨던 그 스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이 진실도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재판이 모두 끝나고 마침내 강태준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던 날 선영은 다시 한번 법주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벚꽃이 모두 지고 봄의 끝자락에서 초여름의 푸른 잎이 무성해진 속리산을 천천히 오르며 선영은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가만히 떠올렸어요. 흐드러지게 폈던 벚꽃잎 대신 짙푸른 녹음이 눈부시게 우거진 계곡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날 느꼈던 그 차가운 공포와 깊은 의심,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그 뜨거운 집념을 다시 한번 되새겼죠. 법주사에 도착하자 여전히 대웅전 앞마당을 묵묵히 쓸고 계시는 노스님의 모습이 저 멀리 보였어요. 마치 그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스님, 선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노스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선영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의 눈빛은 그날과 달리 아주 따뜻하고 자비로웠죠. 오셨군요?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든 인연에는 다 그만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다시 이곳을 찾아오실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선영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스님 앞에 깊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저 참았던 눈물을 아이처럼 펑펑 쏟아내며 울기만 했어요. 스님, 저희 민지는, 제 딸은 이제 괜찮은 걸까요? 노스님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선영의 곁에 다가와 가만히 앉으셨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따님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선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노스님을 하염없이 바라봤죠. 사실은 당신에게 그 쪽지를 건네기 바로 전날 밤 제가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시더니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아주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이 대웅전에 호련히 나타났더랬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간곡히 부탁을 하더군요. 자신의 불쌍한 어머니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자신을 죽인 그 악독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어머니마저 위험에 처하게 할 거라고 그렇게 울면서 말을 했지요. 그리고는 눈부신 금빛빛에 휩싸여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물며 또다시 흐느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예불을 마치고 대웅전 앞에서 일부러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수많은 신도들이 저를 찾았지만 당신을 보는 바로 그 순간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지요. 바로 꿈에 나타났던 그 젊은 여인의 어머니라는 것을요. 노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 옆에 바짝 붙어 서 있던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주 이상하고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아주 낯설고 섬뜩한 불길함이었지요. 그래서 서둘러 그 쪽지를 준비했던 겁니다. 선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운명이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죠. 당신의 따님이 죽어서도 당신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모녀 간의 깊은 사랑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품속에서 또 다른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작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살아있는 한,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길을 찾는 법입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선영은 그만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가슴속 깊이 억눌렀던 모든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죠. 스님, 우리 불쌍한 민지는 이제 정말 하늘에서 편안할까요? 노스님은 따뜻한 두 손으로 선영의 차가운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선영의 가슴속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죠. 당신의 따님은 이미 하늘에서 더없이 편안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이제는 당신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져야 합니다. 선영은 노스님의 깊고 지혜로운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세상을 다 담은 듯한 깊은 자비가 가득 담겨 있었죠. 따님이 당신의 꿈에까지 나타나 당신을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은 오직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당신의 환한 웃음을 원하지요. 선영은 흐르는 눈물을 가만히 닦으며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스님, 전 이제 앞으로 무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저 담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민지의 목까지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요. 당신의 삶 속에서 민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겁니다. 노스님은 저 멀리 푸르른 하늘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저 맑고 높은 하늘을. 민지는 바로 저기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늘 함께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때로는 따스한 햇살이 되어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선영은 노스님의 손짓을 따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짙푸른 하늘 위로 뭉게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지고 있었죠.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사랑하는 딸 민지의 환한 미소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선영에게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당신이 다른 이들의 어둡고 힘든 길을 밝혀주는 그런 따뜻한 빛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딸 민지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말입니다. 법주사를 내려오며 선영은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속리산의 푸르른 숲길을 걸었어요. 짙은 녹음 사이로 부서지듯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가 나아갈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만 같았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마치 사랑하는 딸 민지의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선영은 민지의 그 고귀한 뜻을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의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했어요.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었죠. 그리고 보험 사기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작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선영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 대신 잔잔한 희망과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딸아이가 목숨을 걸고 가르쳐준 그 진실의 힘을 굳게 믿으며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법주사를 찾아가 대웅전에 홀로 조용히 앉아 기도를 올릴 때면 여전히 사랑하는 딸 민지가 바로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했죠. 그리고 그때마다 노스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이 귓가에 잔잔하게 맴돌곤 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길을 찾는 법입니다. 그 말은 이제 선영의 남은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만사였습니다.